실화사건, 인간 가죽으로 만든 옷. 삭제. 2005년 2월 14일 잭이라는 한 남자가 다급하게 구큐크 경찰서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허겁지겁 말했다. 제 아내 슈얀이 이틀째 실종됐습니다. 목소리는 극도로 불안에 차 있었다. 경찰서장은 펜을 내려놓고 걱정으로 떨고 있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잭을 앉힌 후 경찰관이 그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아내분을 본 게 언제입니까? 그저께 아침입니다. 잭은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에게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꽉 맞잡고 있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실종 사건에서 지금 이 순간의 매분, 매 초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취조실안, 하얀 형광등 불빛이 잭의 얼굴에 드리워진 걱정 어린 주름 하나하나를 비추었다. 경찰서장은 계속해서 탐문했다. 이틀간의 실종 사건은 보통 부부 갈등으로 인해 한쪽이 조용히 지내기 위해 집을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잭은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진술했다. 저희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어디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 관계는 괜찮았습니다. 잭은 천천히 그리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큰 다툼도 없었고 심각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날카로운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모든 진술은 실제 증거로 검증되어야 했다. 잭은 가만히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등을 약간 구부렸고 얼굴에는 뚜렷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혹시 어디 갈 만한 곳이 있습니까? 고향이라든지 친구 집이라든지. 경찰은 여러 가설을 세웠다.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야 했다. 잭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날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남자가 받더군요. 그리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경찰관은 미간을 찌푸렸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시 걸어보셨습니까? 네. 다음날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남자 목소리였고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답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경찰관은 알았다. 그 전화와들이 모두가 감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진술을 기록한 후 경찰서장은 수첩을 닫고 천천히 잭에게 말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소식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잭은 불안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력감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처럼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경찰서장은 그대로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여성 실종, 전화화는 남자가 받고 너무 늦기 전에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했다. 잭이 경찰서를 떠나자마자 수사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서장은 슈엔의 모든 개인정보 데이터, 휴대전화 통화 기록, 은행 계좌 내역, 휴대폰 위치 정보 등을 추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단서를 포착했다. 그녀가 실종된 지 이틀째 되던 날 계좌의 모든 돈이 인출되었다. 시점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경찰서장은 속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부부 갈등으로 인한 가출이라는 가설은 틀렸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개인 재산에 접근한 것이다. 이는 강도 납치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은행 데이터를 통해 경찰은 신속하게 현금 인출 장소를 특정했다. 시장 근처의 ATM이었다. 기술팀은 해당 장소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고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수상한 모습으로 화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낡은 셔츠를 입고 해진 가죽 가방을 들었으며 야구 모자를 얼굴의 절반 가까이 가리도록 푹 눌러 쓰고 있었다. 거래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3분 동안 ATM 맞은편에 설치된 카메라는 그가 거래하는 순간의 얼굴 전체를 포착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즉시 그의 사진을 범죄 기록과 대조했다. 불과 몇 시간 후 경찰의 안면 인식 시스템이 결과를 내놓았다. 남자의 신원은 즉시 확인되었다. 이름은 리 라이.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며 과거 소액절도 및 공공질서 문란죄로 체포된 전과가 있었다. 그는 노숙하며 주로 도시 외곽의 저렴한 여인숙 지역을 오갔다. 경찰서장은 기록을 보며 강철처럼 굳은 미소를 지었다. 리 같은 자가 실종된 여성의 은행 계좌 정보를 갑자기 알게 될 리가 없었다. 그가 그녀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슈엔은 이자의 소나기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리의 거주지, 도시 서쪽 어두컴컴한 골목 깊숙이 위치한 낡은 새방을 파악한 후 경찰은 즉시 병력을 배치했다. 한 수사팀이 주민센터 직원으로 위장하여 인구 조사를 핑계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살짝 열리자 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리 씨 맞으시죠? 거주 정보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3명의 경찰관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무슨 근거로 날 체포하는 거야? 난 아무 짓도 안 하댔어. 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소리치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의 몸부림은 경찰의 포위 속에서 헛되었다. 경찰서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손짓으로 지시했다. 샅샅이 수색해. 기술팀이 흩어져 비좁은 방 구석구석을 뒤집었다.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국수 그릇에서 아직 김이 나고 있었고 침대 밑에는 낡은 핸드백 하나가 깊숙이 쑤셔 박혀 있었다. 리가 더 크게 소리칠수록 경찰은 더 침묵했다. 그리고 그때 외침이 들려왔다. 찾았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서 경찰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 2개를 꺼냈다. 슈엔의 이름이 적힌 휴대폰과 은행 카드였다. 경찰서장은 휴대폰을 들어 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휴대폰은 어디서 났지? 이 여자는 지금 어디 있나? 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은 마치 터져 나오려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듯 굳게 다물렸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고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리가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메어 나왔다. 그 여자 죽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모두가 그 말이 슈엔의 희미한 생존 가능성에 대한 사형 선고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리는 모든 것이 발각된 후 저항을 포기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것이 단지 첫 번째 문일 뿐이라는 것을. 그 뒤에 더 끔찍한 연쇄 범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리는 창백한 얼굴로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차가운 조명 아래 취조실에서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납치 강도 사건, 떠돌이가 우연히 약한 여성을 노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리의 첫 몇 마디 진술은 수사팀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조직적인 살인 사건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슈엔은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다. 경찰서장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졌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더 이상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어두운 연쇄 범죄로 향하는 문이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리는 책상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시작했다. 저희는 3명이고 불륜조사 전문 사설탐정 행세를 다했습니다. 경찰서장은 숨을 죽이고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였다. 3명의 조직은 체계적으로 활동했고 명확한 전략이 있었다. 각 사건은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표적 선정, 광고 살포, 먹잇감을 덫으로 유인한 후 제압. 그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사설 탐정 서비스라는 거짓된 허울은 그 아래 숨겨진 일련의 잔혹한 범죄를 감추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이사시리의 진술에서 경찰은 이 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데 사용한 주요 도구가 광고 전단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위에는 전문 불륜 조사 서비스, 절대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고 연락처 전화번호와 가짜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이 전단지를 아파트 단지 입구, 미용실, 심지어 공단 입구에도 붙였다. 선량한 여성이었던 슈에는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광고 전단지 하나를 보게 되었다. 그 위에는 비밀, 전문, 효과를 약속하는 문구들이 있었고 마침 그녀는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의심하고 있던 참이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고 자신을 예의 바르고 자신감 넘치는 리 탐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사를 도울 수 있다며 초기 정보 수집을 위해 만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슈엔은 만나기로 동의했다. 리는 슈엔을 막다른 골목에 있는 한 새방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다.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헌신적인 탐정 역할을 하며 계속해서 그녀를 안심시키고 보온 사무실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안내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됩니다. 그는 낡은 방의 문을 열며 말했다. 그녀는 곰팡 내 나는 공간에 약간의 망설임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섰다. 리 외에도 안에는 다른 2 남자가 더 있었고
이는 그녀를 극도로 긴장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빠져나가려 했지만 등 뒤에서 문이 세게 닫혔다. 자물쇠가 찰칵하고 마른 소리를 내며 잠기는 소리는 모든 희망을 짓밟는 듯했다. 쉬에는 깨달았다. 자신이 방금 치명적인 덫에 빠져나갈 길 없는 곳으로 발을 들였다는 것을. 그들은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녀에게 애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울음소리에도 절망적인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벗겼다. 쉬에는 작고 어두운 방에 던져졌고 문은 굳게 잠겼다. 그것이 그녀가 자유의 빛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피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몸은 고통스러웠고 정신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매 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 누구의 상상보다도 더 잔혹했다. 사타비, 쉬엔을 가둔 방은 창문 없는 어두운 공간이었고 벽에는 방음 스티로폼이 붙어 있었으며 차가운 흙바닥은 정체 모를 얼룩으로 더러웠다. 경찰은 나중에 그곳을 고문실이라고 불렀다. 그것이 바로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리와 공범들은 이곳을 정보를 캐내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신문하고 고문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모든 고문 도구는 수제였고 잔인했으며 의도적이었다. 쉬에는 육체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마음을 찢는 절망 속에 갇혔다. 그곳에서 시간은 끔찍함 속에 멈춰 있었다. 쉬에는 점차 자신을 둘러싼 끔찍한 현실을 깨달았다. 흙바닥 위에서 그녀는 마른 핏자국을 보았다. 벽 구석에는 머리카락 뭉치가 흩어져 있었고 곰팡내와 죽음의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은 절대적인 공포로 변했다. 그리고 자신이 다음 차례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구조될 것이라는 모든 희망은 이 괴기한 방 안에서 서서히 부서져 내렸다. 그 후 그들은 잔혹한 고문을 시작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마침내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흐느끼며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악마의 탈을 쓴 그들 눈에는 그녀의 생명을 끝낼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원하는 정보를 얻자 쉬에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었다. 세 명의 범인은 어두운 방 안에 서서 만신창이가 되고 온몸에 멍이 든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들 중 하나가 튼튼한 밧줄을 꺼내 그녀의 몸이 발버둥치는 것을 멈출 때까지 목을 졸랐다. 쉬엔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고 마지막 숨결은 침묵 속에서 끊어졌다. 그날 밤 어둠은 또 다른 생명을 삼켰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괴물들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걸어나갔다. 취조실에서 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방 안이 싸늘함에도 땀을 흘리고 있었다. 경력 동안 수많은 자백을 들어온 경찰서장조차 이번에는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너희들 또 무슨 짓을 했나?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쳤다. 모조리 다 말하는 게 좋을 거다. 관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지금뿐이다. 리는 깜짝 놀라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푹 숙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밝혀진 끔찍한 사실들은 모두를 숨 막히게 했다. 쉬엔만이 아니었습니다. 리는 마치 기억 속의 유령들을 빛 속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 전에 저희는 성매매 여성 몇 명을 죽였습니다. 취조실 안 모두가 그의 사악한 진술을 침묵 속에서 들었다. 그는 이어서 3명의 조직이 몇 년 전부터 활동해 왔으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의 표적은 성매매 여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사회 변두리에서 살아가고 가족도 없고 사라져도 찾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 때문에 이 악마들은 오랫동안 법의 손길을 피해갈 수 있었다. 주범인 왕은 경찰 기록에 낯설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는 좀도둑질, 사기, 폭행 등으로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 듯했다. 감옥에서의 세월은 그를 뉘우치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더 교활하고 냉혹하게 만들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 출소 후 그가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범죄의 주모자가 될 줄은. 출소 후 왕은 노동자 시장 구역에 작은 가판대를 빌려 작업복을 팔았다.
사람들은 그가 먼지 쌓인 상품 더미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자주 보았다. 이 일은 그에게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심지어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했다. 그래서 저녁에는 꼬치구이 장사를 부업으로 했다. 이를 통해 그는 건달 몇 명을 알게 되었다. 두 가지 일을 해도 왕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는 시장 구석을 조용히 지나가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목했다. 허름한 화장, 지친 눈빛. 그들은 주로 밤늦게 혼자 돌아다녔고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왕의 머릿속에 대담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여자들은 완벽한 표적이다. 그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교류가 적으며 무엇보다도 경찰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린다. 아무도 조사하지 않고 아무도 추궁하지 않는다. 그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점차 커져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마치 싹틀 날을 기다리는 사악한 씨앗처럼. 왕은 시장 주변 성매매 여성들의 습관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이 다니는 시간과 경로를 추적했다. 그 여자들은 조용히 살았고 문제를 두려워했으며 경찰을 멀리했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그리고 그가 처음 손을 댔을 때 아무도 신고하러 오지 않았다. 바로 그 침묵이 그를 점점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더 대담하게. 첫 번째 범행이 성공한 후 그는 더 대담해졌다. 돈이 떨어질 때마다 그는 여성을 뒤따라가 핸드백을 날치게 했다. 약한 여성들은 저항할 수 없었고 경찰에 신고할 엄두는 더더욱 내지 못했다. 그렇게 그는 수많은 범행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여성들 사이에 강도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그들도 더 조심하며 심야에 혼자 다니는 것을 자제했다. 그래서 왕은 공범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자신처럼 막 나가고 잃을 것이 없는 자들. 그는 일자리 없이 떠돌아다니는 리를 찾아갔고 그 후에는 과거 건설 노동자였으나 지금은 도박으로 연명하는 벙, 비안, 방, 펑을 끌어들였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표적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고 사설 탐정 서비스, 불륜 전문조사라는 허울로 먹잇감을 유인하기로 했다. 조직을 결성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성매매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종종 남성들과 만났다. 대상을 특정한 후 그들은 탐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들을 관찰했다. 표적이 정해지면 그들은 행동에 나섰다. 불륜 전문조사 사설 탐정이라는 허울 아래 왕의 범죄 조직은 완벽한 덫을 놓았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의뢰받은 불륜 사건을 조사하는 척하며 여성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매일 많은 손님을 접하는 성매매 여성이었기에 쉽게 그들의 말을 믿었다. 피해자가 덫에 걸리면 그들은 빌린 방으로 데려가 제압하고 재물을 빼앗은 후 강간했다. 범행 후 그들은 시신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했다. 시신을 토막낸 후 황산을 사용하여 증거를 인멸했다. 빌린 집 뒤편의 방에서 경찰은 나중에 시멘트 바닥에 부식된 흔적들을 발견했다. 사람의 몸 위에 부어졌던 진한 황산의 흔적이었다. 화학약품의 역한 냄새와 피, 불에 탄 살점이 뒤섞인 냄새는 노련한 경찰관들조차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 각 사건은 시신을 액화시켜 마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취조 중에 리는 방 전체를 소름 돋게 하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왕은 해부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다. 학교가 아니라 책, 해외 비디오, 인터넷에 떠도는 의학 자료를 통해서였다. 그는 인체 해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읽었다. 절개 방법, 신체 분리, 관절 위치 확인, 조직 처리 방법. 그가 배운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죽이고 더 효과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었다. 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회상한 한 시신 훼손 과정에서 왕은 손을 멈추고 방금 벗겨낸 사람 가죽 조각을 들어 올렸다. 그는 리를 향해 돌아보더니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때? 자네에게 인피 가죽 옷 하나 만들어줄까? 왕은 점차 변태 살인마의 본색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는 희생자의 가죽으로 옷 만드는 것을 즐겼고 이는 그의 두 공범 리와 벙조차 머리털이 쭈뼛서게 만들었다. 리의 진술 녹취를 마친 직후 경찰은 즉시 특수팀을 꾸려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살해하는 장소로 사용한 임대주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작은 골목 깊숙이 숨겨진 2층짜리 집이었고 담장은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었으며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비명도 저항도 없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화학약품 냄새와 피비린내는 여전히 진하게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이곳은 끔찍한 범죄 현장이었다. 하지만 왕과 펑, 남은 2명, 은 사라졌다. 시멘트 바닥에 찍힌 새로운 발자국과 부엌에 남겨진 먹다, 만라면 봉지. 몇 개는 그들이 경찰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떠났음을 보여주었다. 집을 수색하던 중 한 경찰관이 나무 찬장을 발견했다. 문을 열었을 때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안에는 수제로 보이는 옷들이 들어있었다. 사람 가죽과 유사한 재질이었고 조잡한 바느질 자국이 있었다. 몇몇 가죽 조각에는 머리카락과 손톱이 붙어 있었고 특정한 신체 부위에서 잘라낸 흔적이 있었다. 법의학 전문가의 초기 감정 결과는 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실제 사람 가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 안의 공기는 섬뜩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들이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경찰은 즉시 왕과 벙에 대해 전국 수배령을 내렸다. 인적사항, 사진, 모든 식별 정보가 모든 성, 시, 국경 검문소, 복잡한 주거지역으로 전송되었다. 특별 속보는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속 방송되었다. 극도로 위험함, 무기를 소지했을 수 있음. 공권력 지원 없이 접근 금지. 수배령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걸렸다. 방금 드러난 사실에 전 국민의 여론이 집중되었다. 2년이 흘렀다. 2007년 8월 장수성의 한 여관에서 불시 검문이 이루어졌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한 남자의 얼굴이 벙의 수배 사진과 일치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 자리에서 즉시 제압되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고 마치 이런 날이 조만간 올 줄 알았다는 듯 했다. 2009년 남쪽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왕은 길가의 한 식당에서 보조 주방장으로 일하다 체포되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외모를 변경했으며 거의 3년 동안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누구도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었다. 평범해 보였던 정기행정검사가 그를 법망에 걸리게 했다. 수갑이 채워졌을 때 왕은 저항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눈빛만이 예전처럼 텅 비고 싸늘한 시선을 번뜩일 뿐이었다. 마침내 3명의 범인 모두 세상에 드러났다. 재판은 3명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끝났다. 마지막 징벌은 찾아왔다. 늦었지만 마땅한 대가였다. 그리고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실현되었다.